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옵니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 약세의 진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본이 지금 두 가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어제 우리에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화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세가 이어지면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고수를 좀 계속해서 하겠다. 구로다 BOJ 총재가 좀 밝혔습니다. 이 부분 좀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아무튼 9회까지 아주 괴롭히다가 네. 네,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했는데 좀 환율도 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준까지 거의 뭐 끝나갈 무렵까지 이렇게 계속 위협을 주다가 좀 위협이 많이 사그라지는 모습이 약간 좀 담기는 했네요. 네. 엔화가 지금까지는 최근 들어서 125엔이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제일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었었거든요. 이게 121선을 하회를 하고 120엔 이하로 계속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진짜 뭐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엔화가 좀 강세로 전환이 될 뻔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구로다 BOJ 총재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의지를 좀 보여줬었고요. 물론 어제 그 기존의 통화 정책을 고수한다. 근데 이미 막대한 수준의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이 없었다라는 측면 때문인지는 몰라도 123엔을 찍고 다시 122엔으로 이렇게 다시 좀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더 약세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별로 좋지 않은 면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급하게 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선 최근에 보니까 뭐 내년에는 200엔을 찍을 수 있다. 엔달러 환율이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던데 최근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상당히 좀 잠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엔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BOJ 그 구로다 총재가 상당히 또 경제 회복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보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3분기가 추가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크지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좀 시장을 안도시키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단 구로다 BOJ 총재가 기존 통화 정책을 고수를 한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임프루브,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냐고 한다면 GDP 자체가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권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측면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BOJ 사이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단칸 지수를 한번 이제 10월에 나왔던 단칸 지수를 한번 싹 보니까 일본 경기가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나올 줄 몰라도 일본 기업들의 경기들은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칸 지수 자체가 일본에 한 11,000개 정도의 기업들을 서베이를 하는 거거든요.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근데 뭐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리고 거의 뭐 예전에 이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았을 때 말이죠. 그때와 육박할 정도로 지금 일본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칸 지수에서 제가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한 가지는 이제 최근 GDP가 좀 부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그 추가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40명의 애널리스트들한테 서베이를 했더니 21대 19로 긍정 부정 이렇게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근데 이게 10월 달에는 17대 23이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해서 최근 들어서 엔화 약세가 좀 지속이 됐었던 걸로 좀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이미 기업들의 실적은 1954년대 이래로 거의 뭐 최고치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지금 일본 기업들이 막대한 캐시를 쌓아가면서 임금 인상이라든가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GDP 성장률 자체가 좀 좋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베 총리도 계속 기업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다시피 임금 상승시키든가 아니면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엔화 약세를 기본적으로 해서 수익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임금을 받는 이제 노동자들한테 좀 전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지금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약세 기조는 계속해서 뭐 좀 글로벌 어떤 이머징 시장의 어떤 연계성도 이제 같이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기조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상승세가 이 약세가 아무래도 좀 꺾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약간 좀 스탠스 자체가 아까 뭐 애널리스트 서베이에도 보면 거의 뭐 5대5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약간 뭐 추가 부양한다거나 이미 충분한 부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부양을 한다고 해서 뭐 기업들의 그 수익들을 임금이라든가 투자로 연결을 시키는 거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뭐 세금을 때린다든가 여러 가지 뭐 일본 정부의 이제 재정 정책이 좀 쫓아올 수 있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엔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특별한 방향성을 갖기에는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고 어쨌든 우리가 좀 안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엔 달러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단숨에 125엔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원 달러가 뭐 1,200원 선을 뚫고 올라가는 선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이 확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다시 좀 꺾이는 모습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 원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1,160원대로 좀 내려앉았죠. 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급격한 리스크가 확대되는 국면은 나오지 않겠구나. 어제 뭐 코스닥 지수 자체가 주요 이동평균선을 좀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좀 우려했던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다지 뭐 위축될 필요는 없다. 어제 제가 약간 조금 위축이 됐었지만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머징 통화의 어떤 추가적인 약세 기조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추가적인 강달러 그리고 신흥통화의 약세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제 엔달러 환율 차트가 이 같은 선행지표 역할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의 움직임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분명히 좀 시장의 어떤 판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이후로 좀 디젤 차들의 어떤 수요 분명히 좀 감소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좀 대안으로 이제 뭐 더 전기차, 뭐 친환경 차량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각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번 폭스바겐 스캔들 이후에 뭐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하이브리드 차량이 확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전기차가 안 보이던 차들이 뭐 길거리를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이제 증권시장 내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기차가 지금 유일한 대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라고 해서 수소를 충전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한 400km에서 500km를 바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네. 전기차보다 뭐 충전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좋은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사실 2013년도에 현대차가 거의 뭐 최초 개발과 양산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공식적인 양산은 도요타가 이거를 좀 쫓아하면서 그 작년에 미라이라는
수소 연료 전지차를 좀 시판을 했습니다. 네. 미라이를 이제 시판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현대차에 대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에 주목을 했었는데 다시금 이 폭스바겐 스캔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는 양상 나타났거든요. 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타면은 막 장난감 차를 탄 것처럼 이렇게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상당히 또 주행감이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직접 타보시진 않으셨겠지만요, 조 대리님. 네. 손학수 대리가 지금 타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둘째치고 일단 뭐 효율이 좋다는 부분과 친환경적인 부분들 예, 어떻게 보면 좀 토요타가 그 시판을 하는 시점 자체도 상당히 좀 절묘하지 않았냐 반대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타이밍을 잘 못 잡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차의 이제 전기차하고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네. 토요타 미라이는 58,000불 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돈이 되는 거죠. 우리가 2014년도에 투싼이 실질적으로 대당 들어가는 그 생산 가격이 한 2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1억 정도까지 수준까지 내렸었는데 미라이는 지금 6천만 원 선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수소연료 전지차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차저라는 급속 충전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20-30분이 소요가 되는데 반면에 그냥 이것은 수소 자체를 그냥 주입을 하는 충전이기 때문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전기차들이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 한 400km, 500km 가까이 될 정도로 주행거리가 길지만, 요즘 뭐 글로벌 메이커들이 만들고 있는 전기차들은 200km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3분 충전, 5분 충전에 500km를 한 번에 갈 수 있다. 미라이 자체는 우리 투싼은 한 400km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이제 정부 내지는 이제 그 주 단위에서 미군 주 단위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2천억 정도를 들여서 한 2천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충전소를 100개 정도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뭐 이렇게 돼서 미라이가 지금 한 3,000개, 2,000개 넘어서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 올해만 지금 한 30대 정도 양도가 된 상태고 올해까지 한 100대 정도 양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미라이는 내년에 뭐 한 2,000대, 그 후년에 3,000대, 뭐 2020년도까지 한 3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차가 어쨌든 여기에 들어와서 뭐 이런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그 전지 형태가 틀린 거예요. 뭐 수소를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소를 뭐 산소와 결합을 시키면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그럼 뭐 수소탄이 있으면 그게 폭발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불 속에 넣고 뭐 총으로 쏴도 절대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차들이 약간 다른 포맷으로 전기차 이 카테고리를 좀 침범을 하면서 좀 경쟁이 좀 치열화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볼 부분들은 분명히 또 이렇게 친환경 차량과 또 이제 전기차 계속해서 좀 이와 관련된 어떤 업종들 예의 있게 좀 주시를 해야겠네요. 예, 그 뭐 사실 국내에 수소 연료 전지차에 관련된 밸류 체인이 있다고 한다면 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친환경차들이 시장에 계속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전기차 섹터가 계속 좀 그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뭐 주가 반응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관련된 밸류 체인 좀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만 올해 책정된 정부의 수소차 그 지원 금액 자체가 34억 4,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네요. 굉장히 부족하죠. 예. 뭐 주 하나에서 지금 2천억을 투자를 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토요타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34억 정도면
수소 그 충전소 한 개 지을 분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 15개 민간인이 사용 가능한 수소 충전소 자체는 거의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전기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포맷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 때문에 일본에게 이런 주도권을 뺏겨버린 부분은 사실 이거하고 전혀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러한 것들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기차가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측면에서 계속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글쎄요 9회 말 역전승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2가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